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2회 이대 서울병원 협력병영과 함께하는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대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윤하나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장 빈뇨의학과 교수 윤하나입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산부인과 소아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소아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웨비나를 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들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안과 녹내장과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빈뇨의학과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신 의료 정보를 위해서 참여해주신 원장님들 같은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매달 안 되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면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이런 웨비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코비드-19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정보 교류를 하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속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안과 김지아 교수님께서 정상안압 녹내장의 진단과 관리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아 교수님은 안과 질환 중 녹내장, 백내장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상안압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은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같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녹내장 중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안압이 높은 환자들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안압이 정상인 정상안압 녹내장이 거의 90%까지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역학조사인 남일 스터디에서는 4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이 3.5%라고 했고 개방각 녹내장이면서 안압이 21 이하인 즉 정상 안압 녹내장의 유병률이 2.7%라고 했습니다. 즉 3.5% 중에서 2.7%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 것이고 그냥 단지 유병률 자체인 2.7%만 본다 하더라도 정상안압 녹내장이 꽤 많은 사람들에서 발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안압 녹내장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글라우코마토스 optic nerve damage가 있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visual field defect를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질환은 프로그레시브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안압이 21 이하이고 오픈 앵글을 가질 때를 정의를 하는데 이 질환의 원인은 멀티팩토리얼 디지즈라는 것이 우세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라우코마토스 optic nerve damage의 대표적인 몇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디스크 아래쪽에 너칭이 보인다든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피닝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레드 프리 펀더스 포토에서 이와 같이 RNFL 디펙트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디스크 헤모리지나 PPA 같은 경우는 녹내장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지만 정상안압 녹내장 안에서 일반 정상안보다 이제 더 흔히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녹내장의 진단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된 OCT라는 툴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OCT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단과 프로그레션을 보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OCT가 이제는 꼭 거의 녹내장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OCT를 이용한 진료를 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OCT가 워낙에 편리한 툴이다 보니 이제 요즘도 전공의를 막 마친 선생님들은 이 OCT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representative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 데비에이션 맵에서 빨간색과 옐로우색으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RNFL thickness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비에이션 맵만 보고 진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자의 비주얼 필드 검사를 해봤을 때 이와 같이 미딘 노말 리밋 소견을 보였고 디스크 포토를 보시면 림이 잘 통통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OCT 소견 결과를 보시면 이와 같이 마이오피아 또는 틸티드 디스크에서는 이 데비에이션 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을 잘 따라서 이 더블 험프 사인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역시 보시다시피 데비에이션 맵에서 옐로우로 코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환자의 이제 디스크는 왼쪽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은 노멀 텐션 글라우코마 눈인데 이렇게 림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토를 함께 참조를 하시면 이제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레드 프리 펀더스 포토에서도 ADON의 특징적인 마큘라 파퓰라 번들 쪽의 디펙트가 보이고 이제 MTG에서는 수페로 템포랄과 인페로 템포랄 부위에 주로 이제 디펙트가 관찰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OCT만 보면 이게 좀 노멀 텐션 글라우코마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스캔되어 있는 라인을 보시면 템포랄 부위에 정상의 부위에 비해서 많이 얇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고 더블 험플 사인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녹내장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와 같이 데비에이션 맵에서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또 검정색 라인도 어느 정도는 더블 험프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스캔되어 있는 B스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캐비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의 디스크 사진과 레드 프리 펀더스 포토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전형적인 녹내장 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CT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리페필러리 레티노스키시스가 있는 경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와 레드 프리 펀더스 포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전 팔로우업을 하면서 프로그레션이 되었는지 여부 또한 OCT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맨 위에 거가 이제 베이스라인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환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채로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검사 결과입니다. 이 경우 인피리어 부분의 RNFL은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고 수피리어는 좀 늘어난 것처럼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바쁜 진료 현장에서 프로그레션이 되었는지 여부만 이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피리어 부분에 프로그레션 된 것을 보고 그냥 이제 프로그레션이 되었다고 판정을 해서 약을 추가로 투입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서스펙트 환자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진짜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수페리어 부분에 이제 RNFL thickness가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측정을 했을 때 헤드 틸트가 되어서 측정 오차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환자는 이제 지금 당장 약을 애드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마이오피아도 많은데요. 마이오피아 환자에서 녹내장을 진단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하이 마이오피아의 경우에는 디스크 주변에 페리페필러리 에이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스캔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RNFL 테크니스를 OCT에서 잡아버리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 에러도 잘 생기고 측정 자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OCT 마큘라 GCIPL 맵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진단에 도움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그냥 서컴페펠러리 RNFL 맵만 봤을 때에는 별로 녹내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GCIPL 맵과 험프리 비주얼 필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녹내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아주 심한 하이 마이오피아의 경우에는 GCIPL 맵도 세그멘테이션 에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자에서 위의 환자는 버티칼 맵의 양쪽이 시메트리칼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찍힌 결과는 인피리어 부분이 수피리어 부분에 비해서 얇아져 있는 것을 상당히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큘라 버티칼 스캔을 이용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위처럼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잘 생기고 PPA로 RNFL 레이어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마큘라 버티칼 스캔을 찍어 보시면 이렇게 IR 이미지에서 약간의 RNFL 디펙트가 보이는 부위에 상응하는 인피리어 부분이 수페리어 부분에 비해서 얇은 RNFL 레이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저 수페리어 부분도 저 시메트릭하게 상응하는 부위의 인페리어에 비해서 얇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위의 RNFL 레이어가 얇아져 있다. 따라서 이 환자는 녹내장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녹내장 환자, 특히 정상화담 녹내장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CNTG 스터디가 대표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NTG 환자를 모아서 연구를 한 것인데 이 연구에 의하면 치료하지 않은 NTG 환자에 비해서 치료를 즉 IOP를 30% 리덕션한 경우에 프로그레션에 유의하게 더 이득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클리닉에서 환자를 볼 때 이렇게 7년이나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전혀 진행하지 않는 NTG 환자들도 많이 있고 또 CNTG 스터디 외에 다른 대규모 스터디들에서도 NTG 환자들 중에 대부분 환자는 치료 없이도 유지가 잘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자가 NTG로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럼 이 환자가 나중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 환자는 아래와 위 환자 둘 다 글라코마 서스펙트 환자들이고 비슷한 정도의 RNFL 테크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납이 16으로 같고 센트럴 테크니스, 코니아 테크니스도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들이 나중에 글라코마로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 또한 환자분을 앞으로 어떻게 매니지를 할지 결정할 때 참 이분이 나중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해지는 사항인데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라미나 크리브로사 이미지를 보고 어느 정도 클루를 얻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환자 같은 경우는 라미나 크리브로사의 안테리어 서피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많이 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 환자는 비교적 라미나가 평평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환자의 그동안 경과를 보여드리면 위쪽 환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국은 IOP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하였고 아래 환자는 거의 진행하지 않고 약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미나 크리브로사가 많이 휘어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팔로업 기간도 조금 더 짧게 아래 환자가 만약에 6개월에 한 번 본다고 하면 위에 환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본다든지 해서 오시는 인터벌을 이거에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환자분에게도 환자분의 라미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미나 이미지를 보면 보다 인디비주얼 패터 메커니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NTG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가 진행할지 안 할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IOP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하는 것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IOP를 낮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엔 저는 라미나 필보사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많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라미나에 꽤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압을 더 낮추는 데 중점 두는 치료를 할 것이고 만약에 라미나가 비교적 플랫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압 외의 다른 요소들, 즉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발이 차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그레인이 있다든지 이러한 베스큘러 팩터가 있지는 않은지 환자분께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치료하는 데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환자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안현규 교수님께서 전립선 질환의 이해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현규 교수님은 전립선 비대증, 결석 내시경 수술, 비뇨기 종양 등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안현규입니다. 제가 전립선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제 강의에 앞서서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 진료 협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이대 서울병원에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립선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 환자들을 보내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 다수가 전립선 질환에 대한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있었고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대 서울병원에 아주 최첨단 조직검사 기기가 들어와서 이것도 또한 홍보 차원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 강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비뇨기학과로 의뢰해 주시는 케이스들이 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수치가 상승되거나 또는 옆에 보이는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는 세뇨, 시원하지 않는 잔뇨가 그리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그리고 소변이 마려서 급박히 뛰어가야 되는 급박뇨, 밤에 깨는 야간뇨 같이 배뇨곤란이 있어서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되고요. 이러한 환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간혹 열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전립선 염증이나 혹시 신우신염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드물지만 허리나 골반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들렸다가 그쪽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종양이 의심되고 그래서 PSA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PSA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비뇨기과로 의뢰되는 경우가 아주 적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전립선은 호두 크기 정도 한 20mg 평균 정도 평균 한 20mg 정도 되고요. 위치는 방광 밑에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배뇨하는 데 배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낭, 정관의 연결 통로가 돼서 정액 배출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아나토미를 보게 되면 전립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페리페럴 존, 트랜지셔널 존, 센트럴 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70% 정도가 페리페럴 존이고요. 이쪽에서 암 발생률이 한 70에서 80%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셔널 존은 요도를 감싸고 있어서 여기에 세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또한 한 10%에서 20% 정도 전립선 암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질환에는 뭐 몇 가지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그리고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환자들이 이제 저희 비뇨기학과 외래로 오면은 이제 몇 가지 검사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데요. 먼저 병력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경직전 전립선 초음파를 하면서 직장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소변 줄기를 확인하는 요로 측정술, 그리고 소변 본후의 잔뇨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장 전립선 특이 항원 PSL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각각 간단히 알아보면요. 병력 청취를 하는데 환자분이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지, 또는 뭐 열이 동반되었는지, 혹시 이전에 전립선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립선암 과거력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인 이제 IPSS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증상에 따라서 경증, 중증, 심한 중증으로 나뉘게 되고, 보통 이제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거나 중증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IPSS 점수를 통해서 뭐 이제 초기에도 진단하지만 이제 추적 관찰 기간에도 이 IPSS 점수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전립선 모양이 어떤지, 혹시 전립선 암을 의심할 만한 뭐 하이포에코익 레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전립선을 만져보게 되는데,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먹을 쥐고 튀어나온 부분, 세나 에미넌스를 만져보게 되면 약간 부드러우면서 딱딱한 부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생각하고요. 엄지 부분에 이제 딱딱한 부분은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직장 수지 검사는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촉진할 수 있는 페리페랄 쪽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코릴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할 때 전립선 크기만 갖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립선이 크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그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을 전립선 비대증이라 진단할 수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전립선이 크진 않지만 전립선 요도가 길거나, 아니면 요도의 압박이 좀 보이거나, 아니면 요도가 조금 꺾여 있을 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저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기 우리 외래에 있는 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소변 줄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본 후에 잔뇨를 측정해서 소변 보는 잔뇨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이 혈액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PSA가 4가 넘으면 우리가 전립선 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하지만, 이 PSA라는 것은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 아니고 전립선 특이 항원이기 때문에 옆에 보시듯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증, 전립선 암에서도 당연히 올라오고, 최근 사정, 연구에 의하면은 한 2일 정도로 보고는 있지만 저희는 러프하게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사정을 한 건 아닌지, DRE를 한 건 아닌지, 또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은 PSA가 올라간다는 보고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A는 전립선 암 특이 항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PSA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프리 PSA, 토탈 PSA 레이쇼가 얼마인지, 그리고 PSA를 전립선 크기로 나눈 덴시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전립선암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스테이트 헬스 인덱스하고 파이 스코어 점수가 이제 연구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리 PSA랑 프로 PSA 등을 이제 측정하고 좀 복잡한 식을 통해서 이제 파이 레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파이 레인지에 따라서 뭐 55 이상이면은 전립선 암 가능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가 나오면은 우리가 트러스나 어떤 다른 PSA 수치 그리고 여러 가지 DRE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는 이 MRI가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검사 전에는 요즘 좀 MRI를 좀 많이 시행하는 편이고요. 그 특정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립선 초음파 또는 직장 항문 수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이제 MRI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직 검사하기 전에 MRI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MRI를 시행하면 이제 T2 이미지나 뭐 ADC, DWI 같은 이미지를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파이라드 스코어 점수로 이제 매겨주게 되는데요. 1부터 5점까지 있고 보통 1, 2점은 이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암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직 검사는 좀 고려하는 편이고요. 파이라드 스코어가 4점 이상에서 5점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암 가능성이 40% 이상, 80% 이상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점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3점일 경우에는 암 가능성이 30%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러스, DRE, PSA 레벨, 그리고 혹시 뭐 PSA 덴시티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암이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초음파 이제 전립선암 디텍션 레이시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한 이제 트랜지셔널 존의 뭐 안테리어 포션에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 검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대 서울병원에서 최근에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고가의 최신형 MR 퓨전 바이옵시 기계를 도입했는데요. 아직 이번에 막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MRI 퓨전 바이옵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MRI에서 3D 이미지를 얻고 그다음에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3D 이미지를 얻어서 두 이제 영상을 융합하게 되면 왼쪽 아래처럼 이제 3D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타겟 병변을 이제 ROI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 로봇 팔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 이제 12코어 바이옵시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환자분의 통증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기계를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고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우리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꼭 크다고 다 비대증은 아니고요. 우리 키가 뭐 평균이 뭐 180 있고 뭐 190도 있고 뭐 160도 있듯이 전립선도 크기는 이제 평균이 20일 뿐이지 전립선이 뭐 3, 40 돼도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전립선이 20g밖에 안 돼도 증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증상을 확인해서 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된 환자가 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약물을 투여하는데요.
이 약물은 물론 비뇨의학과에서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밖에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처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남성 호르몬 요법이라고 이제 교감신경 차단제와 병행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혹은 급만성 요패, 여러 감염이 있거나 결석이 동반될 때에는 우리 경요도동 전립선 절제술 또는 이제 레이저로 이용한 홀륨 레이저 기법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약을 먹길 원하지 않거나 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도 또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저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단돼서 이제 약물을 투약하는데 알파 차단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간단하게 요 5가지 약물을 주로 쓰고 있는데 요 표에 있는 것만 조금 숙지하고만 있어도 이 환자분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지 어떤 것을 교체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탐슬로신, 실로도신 마지막 뒤에 있는 2가지 약물은 알파1 A 차단제이고요. 그 위에 3개는 이제 알파1만 차단하는 차단제인데 효과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파1 A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립선의 특별한 부위를 차단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좀 덜한 편이지만 우리 사정장애나 역사정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방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꼭 역사정이나 사정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좀 처방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사정장애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약제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3개 약제 중에서 이제 어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독사조신, 알포조신 같은 경우는 발기력에 또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2개 독사조신, 테라조신은 이제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밑에 3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항남성 호르몬 요법은 알파 차단제랑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증상이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전립선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병합요법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알파 차단제랑 안티 안드로겐을 이제 좀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이 보험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표를 IPSS라는 점수표를 꼭 시행해서 8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가 30이 넘어야 되고 직장 수지 검사 했을 때 중등도 이상의 양산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PSA 수치가 1.4가 넘어야지 이 항남성 호르몬 요법 이걸 사용하는데 나중에 삭감을 안 당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경요도동 전립선 절제술 내시경을 통해서 전립선 안쪽을 깎아내는 또는 홀륨 레이저를 통해서 이 안쪽의 아데노마를 좀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테이크홈 메시지는 일단은 간단한 병력 청취 그리고 IPSS 점수를 통해서 비뇨기과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도 교감신경 차단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교감신경 차단제의 특성을 이해하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처방할 수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남성 호르몬 요법은 이제 인정급여 기준에 맞게 사용해서 나중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립선 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이 스코어 등을 통해서 이제 전립선 암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MRI 급여화로 이제 파이 스코어에 따라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환자를 선택하는 데 매우 유용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퓨전 기계인 아르테미스 기계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립선 암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암이 됐는데요. 미국 주요 통계를 보면은 전립선 암은 남자에서 발생률 1위이고, 그다음에 사망률 또한 이제 남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한 암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 2017년에 1년 동안 이제 가장 가파르게 발생률이 증가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립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립선 암은 5년 생존율이 100% 육박하고, 이것을 벗어나서 원격 전이가 되면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그 치료는 초기에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국한된 전립선 암에서는 그 상대 생존율이 100%가 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가 상대 생존율로 우리가 지금 통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제 이유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일반 사람들의 대비 이제 국한된이라 하면 영상에서 전립선 암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PSA 수치가 낮고,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 6점 정도, 그리고 12코어 중에 1코어 정도에서 확인된 국한된 전립선 암이라고 하고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전혀 이제 생존에 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 암이 진단돼도 우리가 이제 적극적 관찰 요법을, 치료를 없이 하는 적극적 관찰 요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부터 이제 전립선암 환자 수 분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50세 미만일 때는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트러스에서 좀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암의 증상은 무엇인지 보면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이 PSA 수치만 올라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립선 암이 이제 크기가 증가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 배뇨 불편감 및 혈뇨가 있게 되고, 당연히 이제 전립선 암은 뼈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골반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 동반돼서 전립선 전립선 암의 증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PSA로 기본적으로 100이 넘어갈 때 이제 뼈 검사에서 전이가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PSA만 보고도 어느 정도 전이성 전립선암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TNM 스테이징을 따르고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립선암이 있고, 전립선에서 조금 진행된 이제 정낭이나 캡슐들은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그리고 뼈나 림프절을 또는 다른 장기에 전이된 전이성 전립선암은 아니고요. 각각 치료는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소적 전립선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어떤 조건에서는 적극적 관찰 요법을 하지만 대부분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에서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추가 치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고요.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다른 국소적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호르몬 요법에서도 내성이 생기거나 거세 저항성 전립선, 내성이 생기는 건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항암 요법 또는 2차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립선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는데요. 전립선과 정낭을 전체 제거한 다음에 방광록과 이제 요도를 이어지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방법은 이제 배를 열어서 하는 오픈, 그리고 복강경, 그리고 로봇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저희 이대서울병원에서는 그 로봇 시스템이 최신 기계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단일공인 SP 로봇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 포트로 사용하는 XI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최첨단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병원이 또 이제 다른 이제 동일 그 규모의 병원에 비해서 로봇 수술 건수도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그 이제 서울병원에 의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취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에 위험성 있는 환자분들 또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이성 전립선암 밑에 그 MRI에서 보시면 랩툰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이고 폐전이에 뼈전이까지 있는 PSA는 780 정도에 관찰되고 있는 이런 전립선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게 되면 이제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호르몬 요법은 LH, RH 아고니스트를 이제 주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리셉터에서 그 다운 레귤레이션이라서 LH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캐스트레이션 레벨 최저 레벨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립선암이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이제 세포를 줄이고 괴사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실질적으로 환자를 확인했을 때 PSA가 780이고 그 뼈 전이가 수백 개가 있었던 환자이고요. 이런 환자에게 RH 아고니스트를 6개월 사용했을 때 아래 보듯이 뼈 전이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고 테스토스테론은 캐스트레이션 레벨을 유지하면서 PSA는 1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또 호르몬 또 내성에 생기는 거세정성 전립선암이 있으면 또 항암요법 또는 제2차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이성 전립선암도 치료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환자의 그런 코스를 그 그래프로 조금 그려봤는데요. PSA가 700이 넘는 환자였고 초기에 뼈 전이가 있는 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PSA가 0.5까지 떨어졌지만 1년이 지난 후 이제 PSA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었고요.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고 항암 치료에서도 효과가 있다가 한 6개월 지나서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영상 검사했을 때 전이가 증가된 수준이 있었습니다. 2차 호르몬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2차 호르몬 요법, 저희가 이제 엔잘루타마이드나 그 아비라탄을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요법이 최근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항암 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암 전 단계 그리고 아예 초기에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이 진단됐을 때 환자 보험 30% 본인 부담하에 사용할 수 있어서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인데요. 이제 파이 점수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그 개원가에서도 이것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이걸 처방하고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아르테미스라는 MR 퓨전 조직 검사 기계를 들여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조직 검사가 가능해졌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SI뿐만 아니라 XI뿐만 아니라 SP를 로봇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수술 경험이 있어서 또한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도 많은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 많은 의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병원 런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곧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